각 조의 대표진들 먼저 촬영에 있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회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후의 6조 대표를 맡고 있는 경기도 경제정책 자문단 단장 백남욱입니다. 기후의 6조는 매년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소령수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평화 정착이라는 안보 특강을 해주실 남북 청소년 교련대 이사장님의 그 특별한 안보 특강이 기대됩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동행으로 교학 상정하는 행복 수원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최순호 교육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경기도 제안군인의 황신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큰 키는 아니십니다만 향군 선거에서 장군을 물리친 사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자가 되어 있는 회장 중에 한 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하나되는 경기체육 대한민국 스포츠 넘버 1을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 최규진 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동영 경기지방우정청장님은 청내 주요한 행사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백광희 부총장님도 학내 행사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경륜과 지혜를 헌신하시는 대한민국 헌정의 경기지혜 정창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 강국을 실현하시는 대한병원협회 경기도 병원의 정용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단체 성남상공회의소 박용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도권 이상청 김성균 청장님은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SK케미칼 김철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의 구현 국민계도 경제발전을 사시로 새 천년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중부일보 추성원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기후의 원로 회원으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어오신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쌈과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하는 천주교 수원교구 이용훈 교구장님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KB국민은행 경수지역 영업그룹 공승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사립유치원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 소중한 유아의 교육을 경기도 사립유치원회가 이끌어가시는 한국유치원 종합연합회 경기지회 송기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 글로벌 1등 KT.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원의 연고를 맺고 있는 KT하고도 국내 1등을 기원하며 기회의 6조 간선을 맡고 있는 KT 수도권 강남 고객본부 안상근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경제정책 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백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사 년 전에 제가 도지사 처음 돼서 이렇게 여러 경기도의 지도자님들께 프리젠테이션으로 앞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플랜, 비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오늘 저의 여러분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이 시간이 귀한 우리 서영수 이사장님 모셔서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길게는 안 하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해서 우리 이사장님 시간 내시고 헌군대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상임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및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결의원대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평화정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서령수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또 이렇게 기후회가 결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소식을 오래전에 알았지만 오늘 처음 이런 다방면의 CEO들이 모여서 경기도정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이민사하시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 그동안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황신장 회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또 이재정 교육감님
평소에 늘 통일 문제를 같이 논의했었는데 다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 더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일을 맡아서 하시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도 다양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PPT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또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을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전선언.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벌써 휴전한 지가 65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이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종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북 통일 이전에 우리 평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번영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제가 2002년인가요? 평양에 갔을 때 그 당시 그 김용순 소위 그 대남 혁명 사업 담당 책임자죠. 김용순.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그럽니다. 남쪽은 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참 철도도 놓고 도로 문제도 논의할 때 북에다가 이제 자재라든 인력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나라가 육지로 올 때 본인들이 다리를 놓고 오는 거지 우리들로 뭘 협조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가 우리나라가 섬이구나. 원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반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금도 이 한반도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국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반도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져요, 나라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좀 위로 아니라고 뭐 호랑이 같다느니 토끼 같다는 이런 말로 우리를 자꾸 위로해 왔지만 사실 우리는 거대한 대륙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대륙의 꿈이 사라져버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그 무슨 스포츠 할 때 한반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반도 자체가 너무 외로워요. 대륙을 띄워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아, 우리가 그나마도 섬이구나. 반도인데 또 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무역 해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금년에 뭐 1조 달러 정도의 무역 규모가 커진 건데 세상에 물류라는 게 핵심이 있잖아요. 무역은. 근데 그 물류가 자꾸 바다로밖에 이동하는 거죠. 90%가. 겨우 10% 정도가 항공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그걸 철도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물류에서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원자재를 실어오고 내다 파는 것을. 하나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원석을 실어다가 가공을 해서 철을 만들잖아요. 브라질이나 호주에서 원석을 싣고 옵니다. 보통 한 번 선적을 해서 싣고 오는데 4개월이 걸려요. 철강의 원석을. 근데 그걸 무산 철강을 한번 실어온다고 가상을 해보자. 실제 또 그런 경험이 있고 무산에서 낮은 선봉항까지 3일 걸립니다. 철도가 좀 느려서. 그리고 거기서 배에다 선적해서 포항까지 오는데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열흘도 안 걸리는 물류를 4개월씩 걸린다.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한 나라입니다. 다행히 북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물이 세계 5대 광물 보유국가예요. 5대. 2009년에 광업진흥청이 북쪽의 자원에 대한 가격을 추정해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7,000조입니다. 7,000조. 지금은 아마 광물 가격이 2배 올랐다면 1경 4,000조의 광물이 북한에 배양되어 있어요. 우선 최근에 IT 산업의 핵심 광물인 진료인 히토리.
중국과 버금가는 양과 질의 히토리가 매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금, 아연, 마그네사이트, 철광, 이 희귀한 광물들, 또 우리가 다 필요로 한 것들 남쪽에서 이것을 융합의 시대를 만들어서 서로 상승 효과가 나오면 남쪽에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야 제대로 개발이 되겠죠. 이걸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연결해서 남북이 평화만 만들어 놓으면 통일은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통일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 당장 통일은 불행해요. 통일 부담해야죠. 비용. 동서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 90년 서독은 개인 소득이 26,000불이고 동독은 6,000불이었어요. 6,000불. 그러니까 4배 차이죠. 그런데 동독 사람 마음을 끌어올라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서독 정부가 동독에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화폐 가치를 통일력에 교환해 주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동독 공산당 간부들이 훔쳐놨던 돈을 머릿속에다 계산해보고 재산을 4배로 올려보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4배 올라가니까. 떼부자가 될 것 같다. 통일이 기득권층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일에 동참한다. 이게 세금을 많이 내라든지 피해가 온다면 통일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서독 정부가 동독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동독의 실업자에게 서독 수준에 맞는 실업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당시 동독은 실업 29.3%, 서독은 9.7%였어요. 그러면 30%에 가까운 동독 실업자가 서독 수준의 실업수당을 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흥분하지 않겠는가? 통일이 대박이에요, 진짜 거기는. 이게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90년 통일 이후 2010년까지 독일이 통일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한국 돈으로 3,000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머리가 빠르잖아요. 통일 왜 할 생각 없냐 그러면 3가지 조건을 딱 들어올 거예요. 첫째가 혼란. 불편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거야. 지금 분단대로 살아도. 두 번째가 비용입니다. 그 과분한 비용을 우리 시대에 물어야 되냐 그런 얘기야. 북한하고 남한 사이는 지금 50대 1인데 45대 내지 50대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서도 4대 1인데도 그만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오늘 50대 1이니까 상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통일 비용을 계산한 경제학자들은 남북 통일 이후 20년 동안에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4,000조예요. 4,000조. 많이 잡은 사람이 7,000조를 봅니다. 통일 비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 예산에다 그걸 집어넣었을 때 지금 교육비 예산이 100조 좀 넘었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머리가 빨라요. 왜 그런 부담을 하냐 이 자기들이. 그리고 나머지가 일자리입니다. 지금 북한은 80%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요. 산업 자체가 가동이 안 되니까. 군대를 11년씩 묶어놔야 돼요. 제대시켜야 일자리가 없어요. 50명 가서 일할 자리에 500명씩 들어와서 배급을 받았다. 일자리 배급. 그 일이 되겠어요? 자재가 없어요. 기계가 가동이 안 돼요. 전력이 모자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겨우 움직이는 게 장마당 하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통일은 재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통일이 미래고 통일을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북쪽이 주장하는 연방제나 남쪽이 주장하는 연합단계는 완전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의 중간 단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50년이든 100년이든. 그래서 평화만 정착시켜 놓자. 그럼 불편하지 않잖아요. 서로 상승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50년 후쯤 가서 완전 통일 국가가 되면 많은 예측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맞담배질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요. 그러면 중간 단계의 통일이죠. 완전 통일이니까 그게 바로 이름하여 한민족, 두 국가, 두 정부, 두 체제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럽의 국가연합과 같은 성격입니다. 국가의 독립성, 정체성을 유지하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EU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원래 유럽은 생태적으로 석탄을 공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제공동체로 발달한 것이 이시예요. 그리고 EU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85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미 우루과이에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는 미국이 강제로 세계 시장을 향해서 공격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미국의 보호무역과 소위 미국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죠. 그것이 쌀, 두 번째가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세계 시장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고 강압을 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을 열어라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를 저것만 성립되면 우리나라는 우르르 망한다, 우르르 쏟아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94년 김영삼 정부가 어떤 경우도 쌀 시장을 안 연다고 했잖아요. 선거 공약 때. 근데 당선돼서 1년 되자마자 쌀 시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10년 유예기간이 지나고 이제 발효가 되니까. 그때 재빠르게 유럽이 공동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동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다. 개별적으로 미국과 접촉을 해서 이익을 볼 나라는 없어요. 우리 이제 남지산 연정에 성공하신 사례도 들었는데 이유가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국의 파운드와만 통합이 안 됐고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불편 없이. 뭐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데 부도가 난 것은 과다한 복지 정책,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늘리니까 자꾸 여유만 가지려고 하니까 생산되지 않은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들이 평화정착에 앞장을 서라. 그러면 통일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대를 보면서 천시가 하늘의 때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마 영원히 통일을 못하고 분단국가가 고착될런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그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문화적 배경이 한 세기를 달리해버리면 국가가 통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분열을 시켜놓지. 이게 바로 인도, 파키스탄의 예예요. 같은 국가 아닙니까? 파키스탄, 인도. 심지어 그 벵글라데시 쪽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종교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영원히 두 국가로 성립됩니다. 그럼 남북관계라는 것이 지금 70년이 넘어가는데 만일 1세기 넘어갔다 하면 상상해보세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속에 통일이라는 문제가 개념화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이거야. 딱 오늘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크게 못 벗어나요. 천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두 번째가 지리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 번째가 그 시대의 인간들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세 가지가 한 나라의 운명 또는 세계사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많은 경험에서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
그 이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결과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건 전적으로 김정은이의 체제 전환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백두혈통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김정은이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경제성장도 한계가 있고 체제 유지가 핵과 미사일은 북한 체제를 이끌어 못 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요 꽃수 손 들고 환영하죠. 안방에 들어가서 남쪽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 새덩어리가 반맥이 유행합니다. 용어가. 나 어제 북쪽에 변방 단동 가서 북한 사람도 만나고 이 단동의 그 중국과의 무역의 현장을 보고 어젯밤 12시에 왔어요. 우리 인천공항에. 지금 대단히 좋은 전환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에요. 많이 고민했어요. 제재는 가속됩니다. 자, 2015년 북한 경제는 처음으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플러스 3.2% 성장했어요. 경제 전문가들 계시지만 2017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2%로 성장이 떨어졌어요.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장마당 경제는 혼비백산을 이제 장마당이 날마다 파산돼요. 물건이 안 들어와요. 전부 밀수품에서 거래되거든요. 대부분이 자기 나라 자체 상품이나 농산품 외에는 없어요. 전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고 특수한 물건들이 거래가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눌려가지고 함부로 밀무역을 못해요. 북한하고. 노동자의 성공까지도 규제를 받고 심지어 식당도 폐쇄를 다 해버렸잖아요.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은행 금융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지금 굴 속에 갇혀버렸어요. 쌀값이 4배 올랐고 1년 동안에 석유값이 11배 올랐습니다. 북한 달러가 달러 1불이 북한 돈으로 환율을 할 때 145원이에요. 공식 환율은. 근데 시장 가격은 8,000원입니다. 북한 돈 8,000원을 가져야 1불을 바꾼다고 말이죠. 그거 견디내겠습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 2,500원입니다. 넉 달 봉급을 가지고 1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의 국영상점이 대부분입니다. 북한 아직도 백화점 같은 거. 그 백화점, 국영상점에서도 달러를 7,000원씩 바꿔줘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경제가. 장마당에서 경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장 경제입니다.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자하고 생산자 사이 또는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귀하면 비싸지는 거예요. 다만 정부가 쌀값과 석유값만 통제를 해요. 근데 통제를 이미 벗어나 버렸다, 완전히. 국가 자체가 일부를 7,000원씩 바꿔주고 있다, 이게.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아르헨티나에서 인플레 됐을 때 지게로 한 짐을 짊어지고 와서 계란 한 줄을 사왔다는 말이죠. 북한이 그 현상입니다. 김정은 체제 도저히 못 견딥니다. 몇 밤을 김정은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시장화, 국제화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려면 핵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비핵화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핵을 버려야 산다. 죽고자 해야 산다는 것을 김정은이 터득했어요. 다만 핵과 경제적 조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낼까? 어디를 움직여서 어떻게 두들겨야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베트남도 생각해보고 싱가포르 모델도 생각해보고 중국 시진핑 모델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위 전문가 집단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현장 시찰을 하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싱가포르의 발전 모양을 김정은 위원장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떻게 저는
섬나라와 같은 싱가포르가 바다에다 모래 막아가지고 만든 공화국 아닙니까? 조그만 도시국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했을까? 다만 시장 경제화 했을 때 내 체제가 온전할까? 수령 체제가, 백두일정 체제가. 근데 베트남에서도 봐도 공산당이 건재하고 중국에도 봐도 공산당은 건재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19기 당 중앙회의에서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확정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장쩌민이도 앉았고 후진타오도 앉았습니다. 당당하게 선포를 해도 중국 사람들의 민심이 더 움직이질 않아요. 아, 그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소위 중국식 시장경제처럼 북한식 시장경제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여기서 핵을 버려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경험적 논리, 수직적 사고를 할 세대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수많은 날 속아왔으니까. 많은 사람들 경험을 바탕을 두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제 수평적 논리. 이름하여 경영에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를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한번 내다봐라. 우리 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평양 서울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가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생겼고 또 고성에서 원산까지 가는 지금 원산의 갈마공원은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내년 4월 15일까지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5성급 호텔을 5개 지으라고 명령했잖아요. 군인이 10만 명이 지금 동원돼서 벌써 상상하려면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5성급 호텔을 우리 신라 호텔 같은 롯데 호텔 같은 걸 5개 짓냐고 그러더니 북한에는 가능해요. 그것이 평양에 아파트 지어놓은 거 보세요. 과학자 기술자 거리라고 해가지고 핵에 기여한 사람들 아파트 지어주려고 45층, 47층짜리 아파트 6개월 만에 완공해버렸잖아요. 창광산 거기.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우리 이 역사 앞에서 우리는 준엄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능동적 주체가 돼요. 왜냐? 미국이나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자체가 그들에게 머릿속에는 안 들어와요. 다만 전쟁을 억제하고 미국을 공격한다는 핵을 제거하면 미사일만 제거하면 적정량의 한반도는 소위 투 코리아 팔리시죠.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일단 성공한다. 이게 미국 정책이에요. 클린턴 정부 때 구상했던 투 코리아 팔리시, 한반도에 두 개의 친미 국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평양에 미국 대사관 하나만 들어앉으면 미국은 100% 성공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북으로 이미 상륙을 했기 때문에 중공의 개입 없이. 이게 중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김정을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이미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 중국의 성취관계, 입술과 이빨 관계로서 너희들을 혈맹인 동맹으로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전략적 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보겠지만은 너무 친미적 정책은 곤란하다. 그 부분만은 네가 명심해달라. 이걸 부탁하는 김정은한테. 너무 미국에 매몰되지 마라. 일방적으로. 그럼 중국은 벌써 일찍이 한반도가 중국의 동북공정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87년부터. 옛날 여러분들 교과서에 공부할 때는 만리장성은 산해관에서 출발합니다. 산해관에서. 지금 중국의 모든 교과서의 만리장성은 평양의 천리장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하여 삼만리장성이라고 그랬지. 한반도 대동강 이북 지역은 고구려 땅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지방국가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한국은 기자라는 기자조선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중국의 사람에 의해서 건국됐다고는 소위 역사적 그들의 확신론을 믿고 있어요. 여기까지 대동강 이북까지 미군이 오는 건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약속은 이미 미국 연락사무소 내지 미 대사관
더 나아가서 맥도날드 건물, 트럼프 빌딩이 평양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강원도 원산에도 쓰고. 그게 바로 이면 합의예요. 트럼프는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낸 거예요. 아, 평양까지 미국의 소위 힘이 뻗쳐나갈 수 있게 됐구나. 자연스럽게. 요 핵이라는 빌미로 해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요번 CBIT 미국이 일부러 안 합니다. 당장의 그 불가역적인 현상까지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 하는 게 뭐예요?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나보고 김정은 속에서 비핵화가 형식적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핵과 경제발전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확인했고 그 확인한 결과 이것을 계산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내가 정권 잡고 있는 2020년까지 어떻게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감동 줘가지고 자기의 재선까지 길을 열어볼까 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거예요. 그래서 성명 발표에는 CBID가 없어져 버렸고 그 대신 CBID도 구체화하지 안 해놨고 결과적으로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유예 성공하면 11월 선거는 아마 승산이 가능해지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트럼프 인기가 54% 올라가 있어요. 30% 입장 시작하다가 정치적 성공을 했잖아요. 2019년 20년이 임기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대한 그 미사일이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다 한 열대 대 갖다 한번 진열해 보세요. 미국 국민이 흥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는 평화 정착 다음에 통일 단계를 걱정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에서 국가의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플러스적 요인 이런 것만을 계산하고 남북관계를 대한다 이게. 이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앞서죠. 우리가 운전자로 이행하려니까. 그래 날마다 뭐 남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정은 정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열렸고 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니까 여기를 조금 소홀히 하면 북미관계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으면 트럼프로서는 그걸 절호의 기회로 또 포착해버린 거예요. 만일 약속대로 이행이 안 이루어지면 트럼프는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압박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소위 이름하여 호피 전략 같은 거. 핵 기지만을 그냥 암수수로듯이 딱 도려내는 전략이죠. 그것이 만약 0.001점 차이로만 오차가 되면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이 사라져버려요. 과거의 한반도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6.25 전쟁 때에 비해서 화력이 약 1,000배 높아졌어요. 1,000배. 그럼 6.25 전쟁 때 재래식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의 80%가 폐해되버렸다. 이게. 그럼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200년 가야 돼, 이제부터. 성장 폐자도 없어, 남북한에는. 다시 전쟁이 난다. 남북한에 누가 성장을 했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만 가지고. 박수 칠 놈은 바퀴벌레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해 당사국인 우리의 입장은 미국이나 중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에 우리 국민의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 체제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자주적 국방 체계를 갖춰요. 외국에 나가서 제일 창피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니그 나라 대통령이 국군 작전권 가지고 있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게 창피한 줄 알아요, 우리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1950년대 한반도 상황에서 맺어졌던 정전협정 체제를 지속하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면서 합동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또 우리 안보에 자유를 하고 이런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우리도 과반하게 경제적 국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독자적 자유능력과
평화를 유지할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신념해야 돼요. 그래서 한미 동맹 흔들릴 필요 없어요. 과거처럼 이제 공간의 거리, 시간의 거리가 짧아져 버렸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에서 3만 명, 2만 8천 명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깃발 들고 두 사람만 있어도 괌에서 날라와도 시간적으로 아무 제한 없어요. 이번에 네바다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 MD 시스템의 일종으로 개발한 무기가 미니트맨 3라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미니트맨 3 2800km 지점에 날아가서 3분 10초 만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오려면 30분이 걸려요. ICBM이 3분 10초 만에 2800km 지점 몇 차례 시험에 성공했어요. 이제는 작전 거리가 거의 시간의 개념 없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전자 기능으로 다 무기체가 이루어지잖아요. A1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개념들을 가지고 지상군 위주의 전쟁, 지상군 위주의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공중전에는 해전에 쓰는 거예요. 지상군은 관리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 6.25 전쟁 때는 암호해가지고 머리 잡고 창으로 찌르고 있어 누가 고지를 점령하냐에 따라 싸움에 수만 명을 죽였던 것이 백마고치 전투, 그 다음에 김일성고치 전투, 이런 전투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전쟁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사고를 가지고 미래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꿈같은 일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거 70년에 못한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계 가면 반드시 속을 거고 또 김정은이 또 새로운 계책을 가지고 나올 거다. 북한의 버려경문으로 봐서. 근데 그렇게끔 되질 않아요. 즉 우리가 미국의 고민 하나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고민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그게 뭐냐? 지원자리, 세계 최고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가면. 앞으로 10년 남았죠. 12년. 어떤 면은 GDP에서 미국을 중국이 질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의 자존심이 뭡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는 파워 프로그램이죠. 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석유자원이에요. 석유자원. 석탄, 석유. 그것이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미래 사회의 자원은 신재생 에너지라고는 수소나 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이것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이름하여 4차 산업이죠. 그것이 미국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벌 그룹들은 트럼프에게 날마다 요청해요. 빨리 기회를 포착해서 중국의 4차 산업화를 마비시켜버려야 해요. 그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중국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1세기 동안 미국이 세계 제1국가로 군림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에요. 대부분. 이 빌미가 김정희가 제공할 뻔 맞는데 1월 1일 날 재빠르게 신년사에서 국제화를 주장하고 평창 올림픽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깜짝 놀랄 만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도 국제화 시장하러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사실. 이미 김정은은 트럼프 손에 들어와봤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동이 또 바뀌어져요.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 중국 가서 들어보니 또 좀 시간을 벌고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한 푼도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낼 나라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생하냐고. 너 개발을 부담 다 줄 텐데. 그러나 북한의 개발이 시장화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규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나라도 지금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게 규제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규제가 너무 많아요. 산업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제도가.
그러니까 거기도 정치적인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는지, 바꿔 말하면 수령체제, 대표협동체제를 집단적 지도체제로 바꿔갈는지, 그걸 일찍이 시도했던 사람이 장성택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장성택이가. 요걸 두려운 나머지 군부가 쏘삭거려가지고 장성택을 쳐야 돼버려요. 여러 가지 뭐 건성박수를 쳤다느니 별로 소문 다 있지만은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김정일 죽었을 때 운구차 행렬에 섰던 8명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다 총살을 당했거나 유배당했고 있어요. 지금 김정일 시스템으로 완전히 좀 바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군이 당으로 바뀌었어요. 성군 정치였잖아요, 김정일 때는. 지금은 선당 정치예요. 노동당은 특수원당이에요, 북한에. 북한의 정치구도 위에 있어요, 위에. 헌법 위에 노동당이 있어요. 당 귀약이 헌법을 우선해요. 북한은 특수체제예요. 그러니까 당의 위치가 전체 자기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가 있고 그 국무위원장이에요. 과거에는 군 총수위원회가 있고 일비서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지고 군림했잖아요. 북한은 통일부 없습니다. 노동당 안에 대남혁명사업부가 있어요. 당이 주도하는 거예요. 통전부도 노동당 안에 있는 거예요. 국가기구가 아니에요. 통일선전부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수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시장경제가 도입돼서 중국처럼 활성화가 가능할 거냐는 것은 누구도 그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도 체질에 맞게 옷을 바꿔 입듯이 어떤 변화의 모습은 이끌어갈 거 아니냐. 자, 결론을 내리면 북한은 지금 노동당 위에 또 하나의 당이 생겨났어요. 그 당이 무슨 당이냐? 장마당 당이에요. 배급체계가 20%도 운영이 안 되니까 시장경제가 80%를 지배해버렸으니까 사람의 의식이 변했다 이게. 그 맞게끔 정치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꾸면 거기 끝이요. 그 다음에 북한은 평등을 가지고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했어요. 평등. 공산주의는 평등이 강한 무기입니다. 똑같이 가난한 백성은 불만이 없어요. 공자님 말씀하셨잖아요. 백성은 차이를 탓하지 가난을 탓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북한이 유지가 됐어요. 고난의 인군도 전 300만이 굶어 죽어도 의뢰의 그러리니 이렇게 치부했다 이게. 근데 평양은 엄청나게 화려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보듯이. 누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평양이 화려해짐으로써 지역과 평양 사이에 불평등이 생겨났다 이게. 평등의 개념이 무너져 버렸다 이게. 그래서 북한에 3가지 불평등이 생겨났어요. 첫째가 지역 불평등, 그 다음 분배 불평등. 배급이 20% 정도 평양에만 주어져요. 나머지를 자꾸 네가 네 맘대로 먹고 사는 게 장마당 정이에요. 이게 분배 불평등. 마지막 위험한 것이 건강 불평등이 생겨났어요. 건강. 완전히 평양 지역 외에는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 같은 체제가 다 돼 있어요. 의료원이. 전혀 의사가 발령내도 안 갑니다. 홍보를 안 주는데 왜 가겠어요? 약이 없고 시술이 없습니다. 설비가 없어요. 장인 장비가. 의사가 간판을 걸어놨으니까 간혹가다 가운 입고 나타나는 주민들이 쫙 몰려와요. 어디가 아프면 장마당에 가서 약 사오시오. 장마당 가서 주사기 가시오. 이 무슨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버리면 지금 WTO에 보고된 북한 폐결핵 환자가 507만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1천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있다 이게. 그래서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이 북한에 또 나타났어요. 그게 폐결핵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나온 오석철이가 젊은이 24살 건강한 젊은이 뱃속에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수술하다가 그러죠. 해축 27cm짜리가 나타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27cm. 이만한 해축이 뱃속에 거듭 차 있는 거예요. 수술하다 말고 중단하고 와서 그냥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북한 인권에 해당된다 해서 싹 들어갔지만 지금 평균 우리 군인하고 북한 군인을 비교해보면 신장은 13cm, 무게는 17kg 차이가 나요. 저 며칠 전쟁 못합니다. 바꾸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총 들고 며칠 다니다 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나서 여기 위대한 김정은이 판단이 쓴 거예요. 핵 갖고는 통치가 불가능하고 체제 안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들고 나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대 행위 중지. 그래서 그 김정은이는 명분을 갖다 얘기해요. 남한 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평화지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거기에 미국의 전력 자산과 주한미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명분이 생겼잖아요. 우리 핵만 내놓은 게 아니다. 우리가 핵을 내놓은 것은 할아버지 유지다, 유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비핵화란 말을 일찍 하셨잖냐. 핵을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시켰잖아요. 내가 공로자다. 이걸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내가 있는 동안에 핵은 포기하고 우리 공화국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산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정치적 이기오지. 한반도로 진출할 수는, 북한까지 진출할 수는 기회가 와버렸지. 두 개의 한국은 인정하면서 통일까지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핵화는 확실히 갑니다. 가는데 단계적으로 갈 것이고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이행될 것이다. 그 이행 과정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확실히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되돌아가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확실히 가 우리는 평화통일 단계까지 가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통일국가로 한번 상정을 해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국가가 아직 안 왔더라도 분단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트라우마라든지 그 다음에 갈등 비용 분단을 취소하면 끝없이 20명이 들어가요. 그 비용은 감당 못해요. 우리나라는 좀 갈등 비용으로 1년에 적게 잡은 교수는 86조, 많이 잡은 교수는 300조를 잡아요. 300조. 246조.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갈등 비용 300조를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국가 예산이 420조인데 300조씩을 갈등 비용으로 지금 세월호 사건도 아직 해결을 못했잖아요. 이게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게 사건은. 이 불행한 나라다. 이제 그런 낡은 모든 머리로부터 실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민적 결심과 각오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전쟁을 준비한 적은 평화는 없어요. 근데 이 둘 다 완전 무장해제 해버리면 나라는 영원히 벌모가 돼가지고 다시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6월 달에 안보 보훈의 달 우리 13만 문명용사들의 정말 그 유해라도 찾아줘야 할 텐데 찾아주지 못한 부끄러운 후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모두 안보 없는 나라는 없는 거고 평화를 진짜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길을 평화의 길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고 바라보면서 절대 감독이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자주 의식 가지고 자주 역량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지켜가는 그리고 우리는 신의 힘에 의존해야 돼. 하나님이 애국가 속에다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오랜 동안. 그분이 이제는 도와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기회를 갖다 준 거예요. 그건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끝으로 1분 동안만 더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을 여러분이 교훈 삼아 볼 필요가 있어요.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바로 그로부터 40일 전에 동독 호네커 서기장이 동독 공산당 창설 40주년 기념대회를 베를린 광장에서 했어요. 동베를린 광장에서. 그때 고르바초프 이하 27개 공산당 국가가 참석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외쳤느냐.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고 동독 공산당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소리를 히틀러처럼. 그로부터 40일이 다 안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콜 총리는요. 폴란드 가서 바이든하고 저녁 식사하고 있어요. 긴급히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돌려서 왔습니다. 기자들이 600명 몰려왔어요. 통일이 시작되냐고. 그때 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준비를 하면 어쩌면 통일의 기회를 잡을 것 같다 그랬어요. 20년 장벽이 무너졌는데도 왜?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미소 간에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확하니 354일 만에 통일됐어요. 90년 10월 3일에. 기자들이 또 몰려와서 똑같이 당신 20년 후에 통일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어요. 콜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라면서. 그리고 그는 지난 3월달에 죽었어요. 그 해고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하늘은 독일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고 독일 시민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왔다. 이게 바로 독일 통일이다. 우리도 지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야 돼. 통일 문으로. 북한 권력이 이제 햇빛이 들어가고 개방시대가 열리면 김정은 독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검은 그림자는 햇빛이 들어 완전히 청산되거든요. 자기는 죽음의 길로 그가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알아도 그 길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북한 통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대행위란 말은 미국의 전력사를 얘기하는 거고 체제 안정이나 북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제 안정, 누가 체제를 정복합니까? 그 체제를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북한 인민들이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 이슈를 들고 나오려는데 해고고 경제를 바꿔서 입밥에 고깃국 먹여주면 할아버지 못한 일을 비핵화도 했고 하고자 하는 일을 입밥에 고깃국을 먹여주면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이 행복한 줄을 몰라. 북한 사람들은 전부 얘기입니다. 죽음처럼 행복하셨다네.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하냐. 공개 총살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친다는 게 저 동무 잘 간다고. 왜? 팝콘 울 일이 없잖냐 죽어버리면. 이게 우리 동포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도 그것도 역사를 많이 보면 돼요. 부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기회를 잊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서영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으로 6월 기후의 원래를 모두 마치